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검토 이재용도 미국으로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제 현지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내일 31일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만날 때 미국에 대한 선물 보따리 뭘 들고 갈 것이냐.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카드가 될 수가 있죠. 이미 조선업, 방산 관련해서 김동관 지금 이 하나그룹 부회장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전자 회장도 또 미국에 갔다라는 거. 그야말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올코트 프레싱, 이 전방위적인 압박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세제 개편안이 논의된 당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법인세율 24에서 25%로 인상되고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훅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될 겁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진작에 좀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5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50억이 되면 세금 냈던 게 10억만 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 근간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 근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방향으로 결정이 지금 나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래저래 기업의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반기업법 사면타, 기업은 호흡곤란. 최근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거의 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법도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인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는 반기업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법들 때문에 기업이 진짜 이 현재 호흡 곤란 상태인 거 아니겠느냐. 관세로 인한 통상 전쟁에서 정부의 협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은 현재 호흡 곤란, 숨 넘어갈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에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 지금 이 기업인의 배임죄 수사, 기소 여기에 좀 유의하십시오. 왜? 과잉 수사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인 건데 이걸 보면 이건 또 뭔가 이 기업의 활동을 좀 폭넓게 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죠. 모 기업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냉탕, 온탕, 정신이 없다. 적정한 온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포스코 ENC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중계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스코 ENC 올해 들어서만 산재 사망이 벌써 4명이 나왔죠. 콕 집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고가 나는데 이걸 예상했는데 못 막는다는 거. 이거 미필적 고의살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김여정 트럼프 향해 어떤 선택 안 해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이 노동당 부부장이죠. 김여정.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내놓은 담화의 내용인 건데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이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좀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보면 이 어떤 선택 안 해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젠가요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 정부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 없다, 볼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북한인데 미국에 대해선 어떤 선택 안 해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벌써부터 통미봉남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전대 뺏기지 않게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딱 보면 저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집이죠. 오늘이 중복입니다. 복날 때 되면 나오는 삼계탕집 앞에 줄 서 있는 모습. 네. 아우,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날 맞아 몸보신하셔서 기력을 좀 회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250달러 지폐에 트럼프 넣고 생일은 공휴일로 하자. 누구의 생일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공휴일로 하고 250달러 지폐를 만들어서 이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넣고, 그리고 나와 있죠. 철도망 공항 이름까지 덜레스 공항 말고 트럼프 공항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미 의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어떤 칭송 법안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 속은 트럼프가 아유 됐어요. 마음만 받을게요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좀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측은 현행법상 생존 인물은 지폐에 등장할 수 없지만 법안이 실현되도록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미국 의회도 백악관도 생각보다 한가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구속됐는데 체포?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소환 불응된 체포영장 검토, 김건희 특검 강제 수사 카드 압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이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날인데 과연 윤 전 대통령 오겠느냐,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 왔다라는 거죠. 문홍주 특검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저희 키워드에 돼 있죠.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아니 이미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체포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죠. 구속영장 안에는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도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김건희 내란 특검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와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건, 별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건의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그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서 아마 구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적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와 강제수사 전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바로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현재 이 구치소에 있는 건데, 그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또 다시 체포영장을 통해서 뭐 강제 인치든 이런 걸 좀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성형훈 변호사님, 이제 드는 게 내란 특검도 강제 인치하려고 했었거든요. 2번이나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인치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서울구치소가 실제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은석 특검팀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을 때도 그것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더 강제력을 강력하게 발동하려고 들려면은 서울구치소 측의 요구에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어떻게 할지는 조금 변수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사하고자 하는 혐의 중에 지금 공소시효가 대단히 임박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다면 네.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강제력을 발동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관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최소 한 번은 꼭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란 특검에서는 사실 직접 가서 끌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강력하게 가서 진짜 끌고 나올 수도 인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선 이래서 못 갔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뇨 합병증, 기력 저하, 간 수치 이상 등등 등에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안 좋아졌다. 지병이 악화돼서 실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평소 알던 눈 질병이 구속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당뇨도 있고 간 수치도 있고 그래 건강이 안 좋네. 실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진단서나 사유서를 내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정도의 건강 악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사가 서정국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 순수하게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불만이 있다고 봐요.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조사도 못 받고 법원 재판에도 못 나갈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됐다기보다는 네. 건강은 일종의 내세우는 명분이고 특검 수사를 전부 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그냥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의도는 수사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약간 조현선 변호사님 특검과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봤을 때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게 특검 조사를 받는 그냥 단순한 피의자 입장에서 내가 안 나갈 거야, 나 보이콧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글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겠죠. 보통 강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도 뭐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냥 그 구치소 측으로부터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려 나와서 법정까지 끌려 나오는 경우도 양팔 있어요. 이렇게 껴갖고 끌려 나오는 거 그럼요.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거죠? 끌려 나오고 사실 뭐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특별한 지위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지금 특검팀에 어떠한 특검팀이든 협조를 해봤자 본인의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범죄든지 간에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내란 혐의거든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법의 그런 처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 저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뭐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법정 출석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이미 이 내란 혐의 자체가 뭐 양형이 거의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더 뭐 윗보이고 태도 점수가 뭐 깎이고 한다고 한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불만이든 뭐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간에 일단 재판도 안 나가고요.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거듭거듭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요즘 목걸이가 난립니다. 네. 최근에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님 댁, 그러니까 김 여사의 사돈어른 댁에서 6천만 원짜리 김 여사가 했던 목걸이가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김 여사 측은 이거 가짜예요, 모조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모조품이야, 진짜 가짜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으로 결론이 났다. 진품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목으로 아예 딱 박혀 있죠. 네. 왜 모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왜? 압수한 목걸이에 진품의 고유 일련 번호가 없어서 모조품인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없어서 가품이다, 가짜다라는 건데 진품이랑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또 할 수 있긴 한데 이 얘기인 즉슨 모조품이란 결론 자체가 다시 수사는 원점이라는 다른 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의심은 할 만한 것이 네.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죠. 2022년 1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그 보석류는 왜 재산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는 200만 원대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네.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또 새로운 입장이 하나가 더 나왔죠. 오빠한테 사준 것을 빌린 것이다. 네. 그게 모조품이다 라는 오빠한테 이야기예요. 모조품을 사주고 그 모조품을 내가 빌려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요소가 한 가지는 있죠. 본인이 그것을 정품을 자기 돈을 주고 구입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석상에서 모조품을 찾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진품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겠고,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잠실에 있는 저 보석 브랜드의 매장에 수사관을 파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네. 서울에만 매장이 9곳이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러면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구입해간 사람들을 혹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인망식 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지금 9개밖에 없더라. 이 9개, 저 물건 사간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저인망식으로 쑥 한번 훑으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진품이 있을 거라고 의심은 되는 상황이지만 진품을 특검이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말씀처럼 저인망식 수사가 뭔가 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목걸이 자체는 뭐 원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오빠의 장모님 댁, 사돈어른 댁에서 발견된 게 이 목걸이만 발견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오빠 장모 집서 이호한 화백 그림 현금 1억여 원도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호한 화백 그림 상당히 고가죠. 사실 미술적이 좀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이호한 화백 알지 이렇게 좀 점점점도 있고 그 그림 그린 사람 아니야?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이 한 점에 20억이 넘는 그림인데 바로 지금 보는 저 모습입니다. 이게 이호한 화백의 그림들이에요. 또 저 그림이 장모 댁에 있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런 그림을 그린 저 그림 그린 사람이구나. 20억이 넘게 한 점당 20억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장모 댁에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금이 1억이 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특검 김소유 뇌물 여부 수사 방침. 이거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현산 변호사님. 집에 비싼 그림 있고 현금 좀 쟁여놨다고 다 뇌물이라고 의심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물론 모조품이라고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 제품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목걸이와 함께 그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함께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소유의 제품인가 물건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목걸이와 함께 이유한 화백의 그림과 현금이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지난 불법 계엄이 해제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소유이지만 본인의 집에 둘 수가 없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오빠의 장모라고 한다면 인척 관계죠. 그쵸. 설마 장모에게까지 그런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본인 소유의 물건들 다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유한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20억 원 상당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입과 구매처와 그 소유의 이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그림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으로 흘러간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처음에 이 제품 자체, 그러니까 이 20억이 넘는 이우원 화백의 그림, 그리고 또 하나 이 1억 원이 넘는 현금, 그리고 목걸이가 다 같이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같이 이동이 됐다고 한다면 뭔가 오빠 집에 두면 안 되니까 다 옮긴 것들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마도 수상하다고 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기서 말한 수상함은 결국 오빠 거가 아니라 김 여사 거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김 여사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모처에서 나왔던 현금 따발, 화가 그림 같은 거 김 여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윤사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 근데 그랬으면은 왜 옮겼어? 그냥 갖고 있으면 오빠 집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장모 댁으로 왜 옮겼어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아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게 모조품 진품은 딴 데 두고 모조품을 놔뒀다. 큰 그림을 그린 거다. 모조품 발견될 걸 생각을 하고 난 거다라고 본다면 이우한 화백의 그림과 현금과 목걸이를 왜 한 군데에다가 보관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볼 점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고 물건들을 옮겨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반년 이상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끝난 지가 한참 지났다면은 왜 고가의 그림이나 현금 1억 원 같은 것을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가져다 놓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도 의문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순점이 발견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이 더 유지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변호사님들은 직접 이 사건을 수임해서 이게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 오빠가 정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 그게 반년 이상 지속될 만한 대규모 공사인 리모델링 공사인 건지 여부를 봤을 때 앞뒤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을 아마 특검이 들여다볼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목걸이랑 같이 발견된 무슨 그림, 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의 그 6천만 원, 6,200만 원짜리 그 목걸이는 말씀 주셨죠.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에 가서 했던 목걸이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 목걸이 말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목걸이가 하나 더 있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한테 한 종교단체가 요거 좀 전해주세요라고 보낸 목걸이는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 목걸이를 좀 같이 좀 비교하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약간 둥그스름한 요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요 목걸이 지금 하고 있는 요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했었던 이거. 근데 건진법사한테 요것 좀 이 김 여사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한 종교단체 간부가 줬던 목걸이는 이 목걸이죠. 이거는 이 그라프 목걸이다라는 거예요. 금액은 둘 다 6,200만 원대다. 상당하죠. 둘 다 목걸이고 6천만 원대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브랜드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이 브랜드에 해당하는 국가도 이거는 하나는 프랑스 거고요. 하나는 영국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는 세상에 공개된 바가 없죠. 착용한 모습이. 네. 그냥 이제 물증도 일단 요거는 물증 확보했다고 보기가 약간 세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조품이니까 세모 정도. 그리고 이건 아직 물증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찾고 있는 데에 특검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통일교 고위층 김건희와 통화 후 목걸이 선물하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최근 한 통일교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통일교의 한 고위층 A씨가 있는데 이 A씨가 최소 한 차례 김 여사와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건진법사한테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윤모 씨 본부장한테 2022년 7월 한나라의 국모가 이런 일로 핀잔을 받아야겠느냐.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 라는 진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고위층과 김 여사의 이 통화 시점 언제였느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하고 나와서 이거 왜 재산 신고 안 했어요? 라고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때 논란이 일었을 때 김 여사와 이 종교단체의 이 고위층 A씨가 통화를 했고 이런 논란에 국모가 이런 일로 핀잔받으면 되겠어? 하나 사드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진술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지켜볼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약간 정황상 요 얘기가 나왔던 시기가 반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 뭐 이거 왜 신고 안 했어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국모가 그런 걸로 얘기 들으면 되겠어 하나 사드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뭐 앞뒤 문맥은 좀 맞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일단 시기상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나토 해외 첫 순방이었죠. 해외 첫 순방길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직후에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이 선물을 제공을 했다. 건진법사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흐름인데 네. 시기상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근접하고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그 그라프 제품을 실제로 본인이 구매를 해서 추후에 통일교에다가 그것을 제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흐름상 그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성 목적으로 이런 고가의 그런 목걸이와 그다음에 고가의 백, 샤넬백 2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게 이것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만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못했을 뿐 그 관계자에 대한 진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그 샤넬백을 2개를 샤넬백 3개와 신발로 교환했다는 그런 유전 행정관의 그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입증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와 물증 조사를 통해서 아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가 녹취가 없는 이상 이게 증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추가적인 다른 참고인 조사나 다른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지금 특검 수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일단 이 종교단체의 한 고위층 간부는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진법사도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다들 김 여사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 있나 추적.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 기사에서 보고 싶은 건 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개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다시 했죠. 다시 했는데 요 2개의 하나의 압수한 2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 또 여사2로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번호는 앞서 말했던 건희2라고 돼 있었던 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쓴 거랑은 다른 거다. 실제 정말 김 여사가 직통으로 받는 전화다라는 거죠.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한테 2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영부인 지휘로 전화를 한 거죠. 2차례 전화가 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건진법사 휴대전화 압수해서 보니까 하나는 김건희로 저장이 돼 있고 하나는 여사2로 저장이 돼 있는데 김건희라고 저장된 바로 그 번호로 2번의 전화가 와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송영훈 변호사님 2번 전화한 것도 다 기억이 나고 이 말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김 여사였는지는 모르겠다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의 저 진술에서요. 네.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휴대전화가 2대였는가. 네. 즉, 저 번호가 2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3년 11월 9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 재처나 그 전화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달 24일 무렵에는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전화 번호까지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 기기만 교체한 것인지가 조금 불확실합니다만 저것이 전화번호를 교체해서 그 전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기에 2개의 번호를 사용한 것인지 이건 지금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같은 시기에 2개의 번호라면은 휴대전화를 한 대만 압수했을 때는 나머지 한 대는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팀은 그 진술을 아마 유심히 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네. 이게 특검의 수사 상황은 파편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퍼즐 조각 맞추듯이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퍼즐 조각 맞추도 추론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휴대전화 바꾼다 그랬지 안 한다 그랬지 그때 그 번호가 이 번호인가 바꾼 번호인가 그 부분을 아마 지금 특검이 차곡차곡 좀 보고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뭔가 이런저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말씀처럼 조각조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조각조각들이 정황 증거로 그냥 끝날 것이냐 실제 빼박 증거로 확보가 될 것이냐 여부. 예, 사실 이 특검의 시간이 길다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은 매일같이 1분 1초 째깍째깍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배현진 의원이에요. 네, 배현진 의원이 왜 나왔느냐? 기사 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만평 기사부터 볼게요. 네, 오늘 만평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당대표 홍준표 2018년 3월일 때죠. 그때 배현진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재 1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딱 칼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2025년 여름 지금 내 차례 올까 하는 흑심에 입 꼭 닫고 노예한 영혼 비굴한 소리라고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푹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겁니다. 대체 2만 평이 왜 나왔느냐? 아까 제가 살짝 몇 초간 봤었던 홍준표 전 시장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이른바 신천지 바람입니다. 신천지 논란. 2022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별장에서 만났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랑 대결해서 내가 그래서 당원 당심에서 졌던 거다. 그때도 이런 문제 있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요즘 사회적 무리를 빚으면서 세력화를 꿈꾸는 사이비 단체 얘기로 당이 어수선합니다. 내 차례가 올까 하는 이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국 닫고 있다가 이제와 폭로에 열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를 국민들이 혀차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배현진 의원은 홍 전 시장이 그때도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내 차례가 되면은 이 세력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입 닫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좀 이 비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홍준표 전 시장이 왜 그동안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배현진 네. 의원 말처럼 본인에게 순서가 올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들이 지금 대거 당내 유입이 되어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시기도 특정을 하고 있고요. 이만희 교주와 면담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그 당원들이 유입된 정황도 있어요. 그 숫자가 19만 명 정도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명이 들어왔다라는 말 자체도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먼저겠죠. 물론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더 이상 당내 경선의 그런 당내 경선 당신과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적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사안이 그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이제 얘기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사안은 그때도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만평에서도 나왔던 게 이게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때는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퀴즈란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홍 전 시장이 상당히 좀 또 도움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이가 틀어진 거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그때 모습 제가 같이 보고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배현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배현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로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누가 누굴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엄 뒤에도 이분이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두둔하지 않았냐. 그 이면에 다음 대통령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충돌이 있었고 나를 차단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송영훈 대변인님, 이 배현진 의원의 얘기는 지금 이 대권을 둘러싼 홍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요 어떤 그 미묘한 감정에 내가 그걸 직언을 했더니 나를
내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말로 배현진 의원을 SNS 차단을 했다면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생각 이상으로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면 그 공인이잖아요. 그 SNS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차단되어 있지는 않아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이분이 홍 시장과 가까웠느냐 가까웠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사안 자체로 보면 합리적인 비판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2시간짜리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그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홍준표 전 시장이 2022년 8월에 그 이만희 교주를 만난 뒤에 실제로 눈에 띄게 신천지의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하는데 대구시가 그때 대구 스타디움을 내줬어요. 종교적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홍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6월에는 전임 시장 시절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취하하기에 앞서서 애초에 무리한 소송이었다. 이렇게까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 시장도 그런 걸 알고서 여태까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군과 가신의 관계처럼 정치인을 프레이밍해서 보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키주고 자시고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안철수 의원 협조할 생각 없어.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이것만 나오는 거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하나 공개를 했어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자,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나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내가 탄핵안에 찬성을 한 사람이 나보고 지금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 폭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옆에 또 이 보좌진이 이 문자가 온 거를 이렇게 인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의 의사 형성 과정 등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와서 조사를 참고인으로 좀 받으시죠라는 문자를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안 의원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불참한 거 이거 왜 이런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즉슨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요구한 표결 불참한 모두가 다 지금 상당히 수상하게 특검이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조금 지나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확대 해석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네. 핵심 피의자가 있다면 핵심 피의자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불법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당내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었는지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 피의자로 추정되는 예를 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뭐 어차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 몇 명이었죠? 108명 중에 18명을 제외한 90명이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90명 전부를 피의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핵심 피의자 몇 명을 위한 그런 조사에 응할 필요성이 저는 더욱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아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90명이 다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닐 거다. 확대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송 변호사님. 90명이 다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 계셨던 분도 있고요. 국회 속기록을 보면 190명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 의원만 명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본회의는 1시 1분 표결 직후에 바로 산회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는 것까지 봐야 했거든요. 새벽 5시가 넘어서 산회를 했는데 늦게라도 온 의원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15명의 명단이 국회 속기록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피의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조금 과장했다라는 취지의 두 분의 의견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 명 누구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재용 도관세 협상 지원하러 워싱턴 갔다라는 겁니다. 현지 반도체 투자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네, 어제 지금 이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지금 전용기로 워싱턴으로 좀 출국을 했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떨어진 한미 관세 협상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김동관 부회장, 이재용 회장 모두가 지금 워싱턴으로 갔다. 통상 관련자들은 지금 다 워싱턴에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 기업 손을 합쳐서 상당히 이번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중계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산재 사망된 주가 폭락 생중계 경고. 생중계로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근데 국무회의 시작 10분 전에 갑자기 오늘은 생중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생중계 국무회의였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나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사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한 것도 그리고 이 생중계 사안에서 이렇게나 센 워딩으로 얘기한 것도 이거 윤경호 위원님. 대통령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위 높은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싶거든요. 역대 대통령을 비교하자면 뭐 아주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나 최근에 SPC 이 시흥 공장 직접 방문한 거, 또 이 포스코 ENC를 직접 저렇게 언급한 거,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일련의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딱 집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에요. 기업들도 부담이지만 네. 대통령도 부담이죠. 아, 산재 사망 사고가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니 확실히 주는구나. 요즘 시중에 많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 산재 사망이라는 것도 아마 딱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그래서 CEO들이 책임을 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줄었다. 그러나 이렇게 포스코 ENC라는 곳에서는 이 한 회사인데 네. 지금 네 곳에서 연속해서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대통령이 잘 집어내서 짚은 건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건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필요한 부분을 잘 집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산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여러 번 얘기하고 이 행보도 있었죠라고 말씀하셨죠. 최근 발언 같이 볼까요? 네. 이건 어제 이 얘기한 겁니다. 반복 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시해서 해당 기업주가 그냥 폭락하게, 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SPC 공장도 갔었죠. 월급 300만 원 노동자라고 목숨값이 300만 원인 건 아닙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엔 위험성 있는 산업 현장은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부 장관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산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최근의 발언들이 다 산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사안들보다 좀 더 세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네. ILO 국제노동기구사가 2022년에 이제 그 자료를 펴냈는데 10만 명당 이제 중대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네. 우리가 10만 명당 4.3명이에요. 근데 몽골이 4.8명, 콜롬비아가 4.7명. 거의 우리가 하위권에 있고 정말 선진국이라는 핀란드나 뭐 독일 뭐 네. 이런 나라들은 한 명이거나 한 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사회, 피로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건 그건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이 지시와 말처럼 이게 정말 바로잡힐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여기서 뭐냐면 지난해 이런 사고, 작년에 사망사고나 산재사고 난 데를 보잖아요. 네. 14만 명이 났는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뭐 SPC라든가 포스코 ENC는 대기업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사고가 나는 데는 70%라면 거의 4분의 3가량이 50인 미만, 즉 영세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기업이야. 대통령 말대로 주가가 폭락되고 네. 그다음에 돈으로 징벌하고 처벌에 넘어서 아주 강력하게 정말 경제적 이익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네. 그럼 50인 미만 이렇게 영세 사업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하다 보면 이른바 교각사로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일 수가 있어요. 70%면 거의 전부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 괴리와 요 간극을 어떻게 제도로서 정책으로 줄일 것이냐. 대통령의 말은 5년 단임제에서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힘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점검되지 않는 한 공연불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어요. 일단 큰 대의의 이 뜻은 당연히 동감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SPC, 포스코, ENC 이런 큰 대기업들 말고 50인 미만의 이 작은 사업장에서 주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것보다 산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 강도 높게 이번에 비판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의 이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경기지사 때 요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이다였던 그 모습,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죠.
좀 이동해서 볼까요? 한번 더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상류니까 이런 거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좀 하천폭도 넓고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다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제 합법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돗자리 펴고 좀 앉아가지고 물장난이라 좀 하고 싶은데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리세 내라 그러고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350만 도민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인 거고. 네. 경기지사 때 계곡 이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이다 이재명이다였었는데 사실 이게 윤경호 의원님 당대표가 되고 뭔가 대선 후보가 되고 하면서는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어? 라는 얘기가 살짝 들렸었거든요.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행정에 관해서는 뭐 속도라는 얘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잖아요.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저렇게 진두지휘라도 하면서 뿌리를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산재 관련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어저께 대통령이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도급, 하도급, 원청, 하청.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까지 4번, 5번 다시 하청, 재하청, 재하청으로 가다 보니 최수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결국 현장에서 이 공사는 한단 말이죠. 포스코 ENC라는 대기업이 공사를 하는 걸로 간판은 걸어놨는데 실제 공사는 지방에 있는 아주 영세기업,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제대로 돈을 받고 안전장치, 보안장치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날림으로 공사를 하다가 서둘러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하도급, 재하도급, 그다음에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가는 그걸 법으로 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얘기하신 비용, 돈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줄여야 되고 밑에서는 돈을 적게 받고라도 공사를 따내려고 하는 이 경쟁, 이 상황에서는 다소의 희생은 뭐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해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처에서 노동부 이외에 같이 나서줘야 해법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이 있을 때 원청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걸로 좀 보인다. 지금 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의 모든 부처에 다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재, 특히 다른 사안들보다도 산재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야라는 거죠. 직접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2년 지난 시기에 그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이 프레스공이었습니다. 네. 기계. 근데 거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다 휘었죠 이렇게. 네, 여기 뭐 뼈도 일부 없고. 이게 쭉 펴지질 않는 상황이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름을 완전히 떨쳐내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휘어진 팔, 소년공 때 이 프레스로 인해서 이 휘어졌던 팔을 사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수영 위원님. 네. 자신이 겪어보니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꼭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 발언이 이를테면은 뭐 중간급 지도자의 발언이거나 일반 정치인의 발언이면 제가 동의하고 또 아주 제가 보기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네. 저렇게 개인의 기억에 소환되거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체험에 따라서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의 중요도와 경중완급이 처리된다는 건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회는 굉장히 중층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시대에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정치 현상이다. 이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비정상적이기도 하죠. 이거는 사회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통령이 가리키는 손 방향에 의해서
정책들이 모아지고 녹여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안 자체를 해결해버린다? 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시원해 보일 수도 있고 국민들은 환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정말 포퓰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단임제하에서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차대한 메신저입니다. 그런 분의 그런 말들이 사안별로 이렇게 작게 다뤄진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산재가 작다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통령 전체가 조망하기에는 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너무 이제 분산되다 보면은 대통령의 말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기칠람 좋습니다. 국민들 보면은 아 우리 삶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네. 야, 윤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아,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라고 반응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5년 동안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지금에 하는 일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 대통령은 거기에 방점을 찍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짧은 단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큰 국가적 조망의 틀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재 사망이 작은 일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일인 건 맞지만 이 상태를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파초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서유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이제 빌리로 이제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그러나 세상은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국무회의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 파초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이 부채질에도 저기서 막 태풍이 되기도 하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신중하게 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윤경호 의원님 어제의 이 바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핵폭탄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채질 하나,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시범을 보인다 또는 네. 뭐 권위를 갖는다, 힘을 갖는다 그런 쪽에서 이게 시작되면 그건 작은 부채질이나 나비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 그리고 국무회의에 각 부처의 장관들,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저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죠. 저는 이거 산업재해 아무리 강조해도 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공격을 위한 공격일 수 있다. 아까 최수영 의원이 정말 좋은 숫자를 인용해 줬어요. 우리가 산업재해에 관한 한 몽골이나 콜롬비아하고 비슷한 수준의 후진국 대접을 받는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이 얘기가 작은 부채질에서 넘어서 정말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파초선이 아니라 때로 핵폭탄처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실을 맺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있었던 이 3시간의 국무회의 중에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했었던 이 국무회의 1시간 반, 절반 정도가 있는 그대로 다 생중계가 됐고 생중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중계로 경고 아닌 경고 어떻게 보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핵폭탄까지 하나밤 투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국무회의 끝나갈 무렵이었었는데 그런데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뒤늦게 언행 신중. 어제 논란이 있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직접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대통령이 저지했어요. 요지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행간과 네. 말하는 그 중간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라는 게 사실 용산의 분위기였었는데 네. 어제 상황을 보면 딱히 대통령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느낌도 받아요. 글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여지의 영상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말로 일어선 분이거든요. 온갖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고 친문을 저격함으로써 유명세를 본인 말대로 얻었는데 어제도 대통령의 철학을 좀 더 과하게 홍보하려고 K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이 국무회의가 마치 유튜브 방송처럼 해석해서 저렇게 장황하게 언설을 늘어놓다가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대통령의 철학을 너무 또 과도하게 또 본인이 포장해서 독일에서 철학을 또 전공했다고 철학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건데 이 대통령 실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됐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지금 호불호가 있다고 지금 여겨서 뭐 사과 하나 끝나고 대통령이 용인해주고 이렇게 좀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가지고 75만 공무원을 관장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5년 아니라 20년도 해야 된다는 분이 그렇게 75만 공직자들에게 지시하면은 공직자들의 영이 어떻게 쓰고 그 신상필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게 맞는데 대통령도 어제 발언을 놓고 보면은 썩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처장에 적합한 자리인가를 아마 고민하는 계기도 됐을 거라는 그런 짧은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어제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도 살짝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짧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저 상황을 봤을 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분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왕자병 걸린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공직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인데 느닷없이 지금 공직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건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되는 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끝내기 전에 하나 좀 살짝 정정 말씀을 드릴게. 제가 아까 말하던 중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시효가 월요일에 끝나는 게 공천 개입 의혹 관련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다라는 말씀을 정정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